이달의 건축가 토크쇼를 맡은 장혁규입니다. 오늘은 경기 없는 작업실 네. 문조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무실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그 경기 없는 작업실, 굉장히 그 지금 시대하고 맞는 굉장히 트렌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뭔가 그 건축가의 역할이 단순히 설계 영역에만 국한된 거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네. 그 경기 없는 작업실에 대해서 조금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네.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 아직 젊은 사무실이고 그 많은 분들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그 저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되게 트렌드한 이름인데 이게 저희가 지은 지가 이제 한 6년 됐어요. 그때는 이제 저랑 이제 조성현 소장이랑 임지한 소장이 세 명이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서로 이제 만나거나 막 전화 통화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관심이 서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되게 집중해서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실력을 쌓고 성장하고 긴 시간 동안 성장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집중해야 되는 건데 또 실물을 경험하고 실제 공간을 짓는 것들을 좀 경험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공간에서 느끼는 경험들이나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건축 공간의 구성 혹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좀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나 요소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경계가 없을 건데를 규정하지 못했지만 작게는 저희가 뭐 브랜딩이나 그래픽도 고민을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공간에서 느껴지는 되게 공간감적 경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싶고 이런 파편적인 생각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경계가 없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계 없는 작업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결론을 못 낸 거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어떻게 쓸 거냐. 근데 저희는 항상 그냥 바운들리스라고 불리거나 또 이제 저희를 많이 불러주시는 분들은 이제 바운들리스도 이름이 기니까 이제 경계 없는 작업실인데 경계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영어 이름은 그래서 바운들리스 스튜디오로 짓느냐 아니면 바운들리스 아키텍트나 그냥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그냥 바운들리스로 지금 정의를 하고 그렇게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일반 통상적인 그 건축의 우리가 설계업이라고 말하는 어떤 부분들, 네.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네. 뭔가 그 도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네. 그거를 제안하겠다라는 좀 특이함이 있었어요. 네. 그 점이 굉장히 난 그 재밌고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업을 하면서 가장 집중하고 도전했던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수익형 부동산이었어요.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 엑셀표를 만들고 땅을 규모 검토해서 용적률이 얼마나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면서 시작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벗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는 편이었어요. 물론 부동산 투자 전문가만큼 프로페셔널하진 않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뭐 강남에서 지어지는 100평 미만의 작은 50평 미만의 작은 땅들에서는 저희의 경험과 어떤 주변에 간단히 조사해서 나오는 어떤 추세, 현실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저희가 투입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자본이나 에너지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처음부터 건축주랑 굉장히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어떤 건축주들이랑 초반에 했던 프로젝트는 토지 매입을 어디다 할 것이냐부터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좋은 퀄리티가 유지되는 공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집중 많이 했어요. 그 경험을 쌓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건축가들이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건 굉장히 너무나 제일 잘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앞단에서 혹은 여러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지점들이 너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근 방법을 아닙니다. 왜냐면은 네, 이제 그
개업하자마자 사실 예. 프로젝트를 생성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예. 그 앞단의 어떤 기획 부분이라든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까지 우리가 개입하면서 네. 그 하는 거 방식 자체가 네. 어떻게 프로젝트 생성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구조가 재밌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딱 단순히 우리가 디자인만 한다는 그런 영역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뭔가 기획이라든지 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 자체를 실제로 지어지는 건물까지 가는 네. 시공의 단계까지도 네. 그거를 그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로 보고 그게 약간 분업화돼서 네. 그 서로 뭔가 시너지를 내면서 네. 완성하는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어쩌면 그게 경계가 없다는 거가 그 의미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네.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저희는 사실은 저 스스로도 돈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돈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이게 돈은 사실은 감정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돈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사회에서 가장 심플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돈이 모인다, 뭐 돈을 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전제는 굉장히 합법적으로 뭐 정직하게 돈을 그치, 많이 그치. 번다라는 네, 얘기는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교감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결과인 것 같아서 굳이 이제 돈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통해서 돈이 벌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과거로 이제 돌아갈게요. 예. 이런 경계 없는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그 원천들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문학에서 그게 왔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여행에서 왔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학창 시절에 뭔가 네. 그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전 질문에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 사실 있었어요. 파편적으로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뭔가 멋있는 작가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글이라면 관심이 있었던 작가는 예전에는 좀 집중해서 많이 탐독했던 거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작가였어요. 저는 그렇게 좀 되게 현실적 이상주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건 진짜인 것 같으면서 좀 상상력이 들어간 것들을 좋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과적 성향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저를 좀 정의를 하는 게 제가 양손잡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학습과 교육으로 연필을 쓰는 것과 칼을 모형을 만들 때 칼을 쓰는 건 오른손,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걸 왼손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컴플렉스였어요. 제가 이제 설계를 하면서도 어디에 이제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좀 파편적으로 뭔가 흩어지는 것 같은 사고가 될 때 좀 뭔가 퍼진다거나 이럴 때 괜히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나를 차라리 그냥 왼손만 쓰게 했으면 내가 굉장히 아티스틱한 걸 하거나 아니면 오른손만 내가 차라리 썼으면 아니면 차라리 굉장히 냉철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건축이 이제 사실 모든 건축가들이 좋은 공간을 많은 사람한테 공급을 해서 진짜 풍요로운 삶을 만들겠다 이 명제는 모든 건축가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션을 정의하는 각각의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을 하면 미션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이 미션 이상의 무언가를 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데 포괄적인 저의 어떤 행위나 판단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관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니면 알렌드 보통 최근에는 소설을 좀 읽기보다는 뭐 사피언스라든지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텍스트를 좀 많이 읽는 것 같고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외국 영화는 그 매트릭스 1편이나 그다음에 인터스텔라. 예, 매트릭스 1편과 인터스텔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나라 영화는 사실 타짜를 되게 좋아해요. 그 뭐랄까요, 그 타짜의 영화의 어떤 속도감, 입체감, 거기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그 분위기들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여행은 저만의 여행의 방식이 있긴 해요. 그 첫 해외 여행을 갔을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 일본 여행을 동기 한 명이랑 이제 갔었는데
저희가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3박 4일, 4박 5일 여행을 도쿄 지도를 펼쳐놓고 4등분을 했어요. 4등분을 한 다음에 한 지점을 그냥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걸었어요. 최대한 지하철을 안 타고. 그렇게 해서 네 군데를 이제 다녔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꼭 보고 싶은 건물들을 찍어두고 거기까지 그냥 하염없이 걸어 다녔는데, 그때 그 경험을 한 뒤로 제가 웬만하면 여행하는 방식은 그렇게 걷는 것 중심으로 좀 여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걸으면서 이름 모를 건축가들이나 그 여행책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행의 습성에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의 결과물이 뭐가 있었냐면, 군대를 제대하고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바르셀로나를 갔어요. 바르셀로나 가서 이제 몬주익 언덕에서 그 작품들을 이제 보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제 뒤편을 보니까 막 엄청 멀리 그 오래된 공동주택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없이 걸어갔어요. 한 1km, 2km 정도 걸어가서 딱 보니까 그게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동묘지였어요. 그 몬주익 언덕 뒤에 그 해안가 절벽 위에 있는 공동묘지였는데, 그 공동묘지를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묘지 끝에 다다르니까 그 바르셀로나 항구가 보이고 바르셀로나 시내가 보이는 그 장면을 봤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일단 그것의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저 스스로한테 임팩트가 너무 컸고, 유럽 여행 가는 여러 친구들, 동기들한테는 이거 여행 책자에 안 나오는데 몬주익 언덕 올라가면 여기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가 큰 그 공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연하게 이제 걸으면서 발견된 그런 장면이 저한테 되게 기억이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우연성에 관한 거의 발견을 굉장히 즐기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큐라는 것도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그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우연성의 발견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주 미묘하게. 그러니까 그 몬주익 언덕에서 발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연한 거지만 아주 그 다큐멘터리를 찍다 보면 뭔가 일상에서 그 언덕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 그런 거랑 연결돼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고. 저는 저 그렇게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본인의 그 어떤 건축적인 방식이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방식 자체도 그게 유일한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삶의 방식하고 건축하는 방식이 난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게 어떤 그 건축가로서 작가로서 그게 성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일해서 너무 흥미로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와 덧붙여서 이제 질문을 하자면, 만일 우리가 돈에 대한 자격이 없다면 어떤 법칙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 머릿속에 자면서 상상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제일 큰 거를 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장을 한번 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어디까지 생각해 갔냐면,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공간을 공급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업성, 그 다음에 건축의 비용, 건축 허가, 법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을 공급하는 또 건축가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큰 하나의 영역인데, 사실 저희가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공간 경험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 경험이 최근에는 뭐 컨텐츠나 브랜드나 가구 뭐 등등등까지 굉장히 퍼져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졌을 때 현대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경험하는 어떤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완성된 건물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삶의 전체 패턴에서 이 공간과 저 공간을 넘나들면서 경험하는 이 스토리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가가 결국에는 하나의 건물을 넘어서서 건축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꿈꿀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사람들 삶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지 않을까, 유익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무한정 돈이 많다면 저는 도시를 하나하나 다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뭐 허황된 꿈은 아닙니다. 허황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네. 뭐 건축가가 도시를 떠나서 그거를 존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전체를 다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네. 그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 방식을 통해서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볼 땐 돈이 없어도 그거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뭐 도시라는 거는 가상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예. 경계가 없는 것처럼 네네. 그 일종의 그 가상의 스페이스에서 도시를 만들고 네. 그 도시 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뭐 게임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굉장히 그 범위들이 넓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의미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뭐 그 돈이 없어도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고 네. 그 새로운 도시를 좀 제안해서 네. 그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 놀라게 하는 네. 그런 또 계기를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더 붙이신다면? 붙이는 건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좀 새로운 방식을 아직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서 사실 어제도 또 어제까지 생각이에요. 오늘 선생님께 말씀드린 게 그 고민이 또 내일은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지만 진짜 모든 건축가들이 다 좋은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저를 포함해서 그게 진짜 하나하나 잘 축적이 돼서 저는 여전히 공간이 사람들 삶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 삶을 진짜 바꿀 수 있다라고 계속 구시대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